아니 글쎄 철이가 신동이라던데? 어제 마을 잔치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나 봐. 아비를 잃고 어미와 단둘이 살던 철이는 잔치 마당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로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어미 분옥은 그런 아들을 보며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지요. 내 아들이 하늘이 내린 천재였어. 그런데 이 아이 사실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철이는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손녀예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저랑 인사 나눠요. 이야기 시작 전 오늘 내 기분을 숫자 1부터 10으로 표현한다면 얼마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는 그 숫자만큼 오늘 하루 여러분께 10배, 100배의 큰 복이 찾아가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냄새가 마당을 가득 메운 날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 누군가의 회갑잔치가 벌어진 너른 마당에는 돼지고기를 두툼하게 썰어 올린 상이 줄줄이 늘어섰고 사내들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막걸리 사발을 부딪히며 흥청대고 있었지요. 잔치집 특유의 들뜬 웃음소리, 젓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아낙네들의 수다가 한데 뒤엉켜 가을 하늘 아래 떠들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흥겨움의 한가운데에서 마당 구석 담벼락 아래에 쪼그리고 앉은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외아들, 겨우 6살 먹은 철이었지요. 며칠째 제대로 된 밥 한 술 넘기지 못한 아이는 헐렁한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갈빗대를 감추지도 못한 채 앙상한 손으로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바람결 실려오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아이의 콧등을 스칠 때마다 조그만 목구멍이 저도 모르게 꿈틀거렸으나 철이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곁에는 철이의 어머니 분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남편을 잃은 이 과부는 넋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지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흘러내려도 쓸어 올리지 않았고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잔치집의 풍성한 밥상과 그 모자의 초라한 행색은 같은 마당 안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 과부 꼴 좀 보게. 술잔을 기울이던 사내 하나가 턱짓으로 분홍 모자를 가리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추는 신용만 했을 뿐 마당 이쪽 끝까지 또렷이 들려왔지요. 아이 굶는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넋이 나가 있네. 산 사람이 저래 가지고 어찌 살림을 꾸려간단 말이여. 옆자리의 사내들이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들으라는 듯 혀를 차는 소리, 고개를 저으며 한심하다는 듯 내뱉는 한숨이 칼날처럼 모자의 등허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분옥은 그 말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허공을 향한 시선 한 줄기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이 저놈도 애비 닮아 멍청하니 이제 구걸할 힘도 없어서 저러고 앉아있는 게지. 한 사내가 대놓고 아이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내뱉은 비웃음이 가을바람을 타고 날아와 6살 아이의 어린 가슴을 세게 찔렀습니다. 철이의 고개가 움찔 떨렸지요.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멍청하다 했습니다. 생전에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별 이야기를 들려주던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그 사람을 멍청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어머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철이의 작은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담벼락을 짚고 간신히 선 6살 배기에 무릎이 바들바들 떨렸으나 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술상 사이를 비집고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지나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아이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철이의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단둘이 뒷산 바위에 앉아있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나직이 무언가를 읊조리곤 했지요. 그 가락의 뜻은 하나도 알지 못했으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퍼질 때면 온 산이 고요해지던 그 느낌만큼은 아이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이는 그 기억을 필사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읊조리던 서늘하고도 고고한 한시의 가락이 이 잔치집의 천박한 욕설들을 잠재우며 마당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는 글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겨있던 높낮이와 숨결과 끊어짐을 귀가 기억하는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우은혜가 깊으니 산맥이 굽이치고 5살 아이의 입에서 정갈한 문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술잔을 들어 올리던 사내의 팔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젓가락질을 하던 아낙네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 또랑또랑한 음률이 마당의 소란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며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잔치집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지요. 쩌렁.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마을 서당의 훈장인 박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경하게 찬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령처리가 맞느냐? 저리 깊은 물리를 어찌 스스로 깨우쳤단 말이냐? 노인의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방금까지 아이를 멍청하다 비웃던 사내들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그 술렁이는 인파 사이로 분홍의 텅 빈 눈동자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공만 바라보던 초점 없는 시선이 아들에게로 향하더니 그 안에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석 달째 죽은 사람처럼 굳어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생기가 번졌지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분옥의 앞을 막아서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신동이요. 내 직접 서당으로 데려가 이 아이의 문제를 꽃피우게 하겠소. 노인의 선언이 떨어지자 마당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분옥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벌떡 일어선 분옥은 철이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더니 잔치집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멍청이가 아니었어. 하늘이 내린 천재였어. 분옥의 목소리는 실성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 위를 갈랐지요. 어깨를 잡힌 철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송장처럼 굳어있던 그 얼굴에 핏기가 돌고 꺼져있던 눈동자의 빛이 차오르는 것을 철이는 또렷이 보았습니다. 분옥이 아이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철아, 너는 천재야. 하늘이 점지한 아이야. 이 어미는 천재의 어미로 살 테니 너도 천재로 살아다오.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한마디가 아이의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철이는 어머니의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아이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글자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따위는 삼켜버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 6살 먹은 아이는 그렇게 평생을 연기자로 살기로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당으로 향하는 오솔길 위에 철이의 작은 발자국이 찍혔지요. 이슬에 젖은 풀잎이 집신 사이를 스치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으나 아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갈빗대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온몸을 울렸지요. 보지도 못한 글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서당의 문이 아이에게는 벼랑 끝 문턱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이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서 분옥의 목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철이가, 내 아들이 하늘의 글을 읽는 천재였어. 환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순간 철이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당 구석방은 어른 둘이 나란히 앉으면 어깨가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낡은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루 위에 가느다란 금을 그었고 먼지가 그 빗줄기 속에서 느릿느릿 떠돌았지요. 철이는 그 구석방 끝자리에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벽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삼배옷을 뚫고 등골을 훑었으나 아이의 온 신경은 오직 눈앞에 있었습니다. 훈장님이 두 손으로 공손히 펼쳐든 형전, 그 누런 종이장 위에 빼곡히 들어찬 먹물 자국이 아이의 눈동자에 담겼지요. 글자였습니다. 아이가 난생 처음 마주하는 글자였습니다. 훈장님의 마른 손가락이 첫 글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먹물의 획을 천천히 짚어나가며 노인의 입에서 낮고 또렷한 음이 흘러나왔지요. 철이는 그 손가락 끝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짚고 있는 검은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동자는 글자의 생김새를 좇지 못했습니다. 획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꺾이는지, 점이 어느 자리에 찍혀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뒤엉킨 실타래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글자를 포기하는 대신 훈장님의 목소리에 온 정신을 쏟아부었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숨을 들이쉬는 간격, 혀끝이 입천장에 닿았다 떨어지는 미세한 떨림까지 아이는 그 소리를 머릿속에 도장 찍듯 새겨 넣었습니다. 훈장님의 손가락이 다음 글자로 넘어갔습니다. 노인의 눈이 아이의 눈동자를 따라갔지요. 손가락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아이의 시선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허공 어딘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글자가 없는 사람처럼 귀만 쫑긋 세운 채 소리의 꼬리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지요. 훈장님은 짚던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가 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아이로구나. 훈장님의 입술 사이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물리는 트였으나 눈은 감겨 있으니 노인은 그 뒷말을 삼켰지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6살 먹은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처절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발 들키지 않게 해달라는, 제발 이대로 넘어가 달라는 무언의 애원이 검은 눈동자 속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지요. 훈장님은 진실을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녕 그를 아느냐고, 잔칫날 읊었던 그 한시를 눈으로 읽은 것이냐고 다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 맺힌 그 간절함 앞에서 노인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서당 마루의 빗줄기가 사라질 무렵 철이는
서당 문을 나섰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초가로 돌아오자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도방 앞에 서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분옥의 손에는 달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느 집에서 귀하게 얻어온 것인지 껍데기에 흙이 묻어 있었고 분옥은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아이의 작은 손 위에 올려놓으며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있는 소리만 들으면 이 애미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단다.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내 유일한 목숨줄이야.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눈에는 광적인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송장처럼 꺼져 있던 눈동자가 아들을 바라볼 때만은 불꽃처럼 이글거렸지요. 철이는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환상을 깨뜨리면 어머니는 다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 허공만 응시하던 그 송장의 얼굴로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한 그 빈 껍데기로 되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아이의 가슴팍을 틀어쥐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철이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두운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았지요. 호롱불도 켜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는 낮에 훈장님이 읊어주었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가느다란 음이 새어나왔고 그 음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하며 목이 잠길 때까지 여러 번 중얼거렸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이 쉬었으나 아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하늘천, 따지 몇 번이나 되뇌었을까. 아이의 목소리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끝이 거칠게 일어섰습니다. 거칠고 잠긴 소리가 섞여 나왔고 쉰 목소리가 점점 더 잠겨 아이는 턱을 부여잡고 기어이 다음 음을 밀어냈습니다. 이불깃을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간 채 아이는 이를 악물고 음료를 쥐어 짜냈지요. 소리가 끊기면 어머니의 웃음도 꺼진다는 생각밖에 아이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밖 마루에서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암송을 들으며 분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밤에도 학문에 정진하는구나 하는 자부심이 그 미소 속에 가득했지요. 아들의 입술이 부르트고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아이의 목이 쉬고 갈라져 쇳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도 철이는 잠들지 못한 눈으로 경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런 종이장 위에 먹물 자국들이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획 하나하나가 이빨을 드러낸 검은 그림자처럼 일렁이며 자신을 덮쳐오려 오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경전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글자 앞에서 마음이 얼었습니다. 그러나 글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머니의 웃음이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환한 웃음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를 소리의 감옥에 가둔 아이의 등 위로 창호지 너머의 차가운 달빛만이 가시처럼 돋아 내려앉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당 구석방에 다시 나타난 철이를 훈장님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입술 사흘 전과는 딴판이었지요. 아래 십술이 부르트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으며 입꼬리에는 누렇게 말라붙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경전을 내려놓고 무릎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름진 손을 천천히 뻗어 철이에 거칠어진 아래 십술을 어루만졌지요. 아이가 움찔 어깨를 움츠렸으나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끝에 전해지는
아이 입술에 거친 감촉이 가시밭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훈장님의 눈앞에 오래전 묻어두었던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 자식이었지요. 총기 어리던 아들을 과거 급제의 꿈 앞에 세워놓고 밤낮으로 경전을 들이밀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등을 떠밀고 또 떠밀어 공부라는 채찍으로 몰아세운 끝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훈장님은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었지요. 철이의 부르튼 입술 위로 죽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노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훈장님은 떨림을 억누르고 경전을 다시 펼쳤습니다. 얘야, 글자의 형상을 보아라. 이것은 하늘의 모양을 본뜬 것이니라. 노인의 손가락이 천자의 맨 위 가로획을 짚었습니다.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형상 위에 하늘이 얹혀 있는 것이라고, 글자란 세상의 모양을 담은 그림이라고 훈장님은 차근차근 풀어 설명했지요. 그러나 철이의 눈동자는 손가락 끝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설명이 이어질수록 고개를 숙여갔고 끝내 눈을 내리깔아 버렸습니다. 훈장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입술만 달싹거리며 그 음을 되뇌고 있었지요. 글자의 원리를 눈으로 익히는 대신 소리로만 외우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훈장님이 다시 글자를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다음 획으로 넘어가는 순간 철이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 어깨가 들썩이더니 헐떡임이 새어나왔지요. 아이의 눈앞에서 먹물 자국이 꿈틀거렸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비틀리며 아이를 향해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이의 손에서 붓이 미끄러져 마루 위에 떨어졌습니다. 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구석방에 울렸지요. 기운이 빠져 고개를 떨궜습니다. 철이는 훈장님의 발치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물결치듯 들썩이더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뜨거운 눈물이 마루의 나뭇결 사이로 스며들어 얼룩을 만들었고 아이는 흐느끼다 못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훈장님, 글자가 눈앞에서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흐느낌 사이로 끊어지는 아이의 목소리가 구석방의 벽을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신동이라 믿으셔야만 웃으십니다. 제발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이가 마루에 엎드린 채 올려다본 눈에는 공포와 간청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지요. 6살 배기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에게 학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속여달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구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이 위험한 연극의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 맺힌 처절한 빛을 마주하자 노인은 입을 열 수도 다물 수도 없었지요. 한참을 침묵하던 훈장님이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서당 구석방의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훈장님은 더 이상 글자의 뜻을 가르치지 않았지요. 경전을 펼쳐 노트에 글자를 짚는 대신 한 구절 한 구절을 소리 내어 읽고는 철이에게 그대로 따라 하게 했습니다. 아이의 억양이 흐트러지면 같은 구절을 다시 읊어주었고 성조가 어긋나면 입 모양을 보여주며 교정해 주었지요. 글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더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도록 벼려내는 기묘한 수업이었습니다. 철이는 스승의 배려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훈장님이 읊어주는 가락을 귀에 새기고 또 새기며 따라 읽으면 마치 그를 아는 사람처럼 또렷한 음이
흘러나왔지요. 그러나 그 또렷한 음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아이의 심장에는 시부레된 듯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소리를 외울수록 어머니를 더 깊이 속이는 것이었으니까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수록 거짓이 단단해지고 거짓이 단단해질수록 죄책감의 불길이 아이의 안쪽을 태워 들어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훈장님이 경전을 덮으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야 내 어미가 살고 내가 산다. 낮게 가라앉은 노인의 목소리가 철이의 귓가에 무거운 족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지요. 입술을 깨물어 새어나오려는 울음을 틀어막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풍지 위로 긴 그림자 하나가 비쳤습니다. 서당 문 밖에서 아들의 하교를 기다리던 장스러운 어머니의 그림자였지요. 분옥의 실루엣이 창호지 너머의 또렷이 어른거렸습니다. 철이는 소스라치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매 끝으로 눈물을 황급히 닦아냈고 부르튼 입술 위로 억지 미소를 끌어올렸지요.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였으나 아이는 눈에 총기를 띄우는 연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챙겨 서당문을 열고 나서는 철이의 얼굴에는 방금까지 마루를 적시던 눈물의 흔적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철이의 이름 앞에는 어느새 신동이라는 수식이 붙어 다녔지요.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 저작거리 포목전 앞에서 주막의 술상머리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책도 펼치지 않고 물리를 깨우친 아이, 눈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6살배기 천재. 풍문은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까지 번져나갔고 철이의 작은 초가 앞에는 아이의 얼굴이라도 한 번 보겠다며 찾아오는 낯선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당 구석방에서는 기묘한 수업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훈장님은 경전을 펼쳐 노퇴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을 읊으면 철이가 따라 읊고 다시 한 번 읊으면 아이가 억양의 구비까지 그대로 옮겨 넣었습니다. 소리만으로 경전을 통째로 외우는 청각 기억술이었지요. 훈장님은 아이의 귀를 벼려내듯 같은 구절을 수십 번씩 반복해 들려주었고 철이의 귀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져 한 번 들은 성조를 틀림없이 되뱉어 내었습니다. 밤마다 초가의 골방에서는 아이의 암송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지요. 아들의 정갈한 음률이 창호지를 뚫고 밤 공기 속으로 퍼질 때면 분옥의 입가에는 황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경부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고추 세우고 먼 산을 바라보며 아들의 가락에 취했지요. 우리 아들은 눈으로 그를 보지 않아. 글의 기운을 머리로 직접 받는단다.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이 경전을 펼치지 않고도 구절을 줄줄 읊는 것이 범상한 재주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비범한 기운 때문이라며 두 눈을 반짝이며 떠벌렸지요. 아낙네들 감탄 섞인 추임새를 넣을 때마다 분옥의 어깨가 한 뼘씩 더 펴졌습니다. 그 자부심이 부풀어 오를수록 철이의 숨통은 한 올씩 더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당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신동의 강독을 제 눈으로 보겠다며 구석방 안팎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 앞에서 철이는 훈장님이 가르쳐준 소리를 또박또박 읊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벌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질 때마다 아이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으나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경꾼 틈에 끼어 있던 장난기 많은 또래 아이 하나가 불쑥 앞으로 나서더니 철이의 코앞에 낯선 책 한 권을 들이밀었습니다. 신동아, 그럼 이 글자는 무엇이냐? 이것도 읽어보아라. 서당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철의 얼굴로 쏠렸지요. 철이의 눈앞에 펼쳐진 종이장 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먹물 자국들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훈장님이 읊어준 적 없는 글자, 귀로 들은 적 없는 소리. 아이의 머릿속이 하얀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붓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어야 했으나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훈장님의 호통이 서당 안을 가르며 내리꽂혔습니다. 노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장난꾸러기의 손에서 책을 낚아챘지요. 아직 배우지 않은 단계이니 무례하게 굴지 마라. 학문에는 차례가 있는 법이거늘. 내까지 것이 신동의 공부를 함부로 시험하느냐. 서슬퍼런 꾸짖음에 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고 구경꾼들도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기는 넘겼지요. 그러나 철이의 심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훈장님이 읊어주지 않은 글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모래성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단 한마디의 돌발 질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철이는 골방에 틀어박혀 평소보다 몇 곱절 더 격렬하게 암송을 쥐어짜냈습니다. 이불깃을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며 쉰 목소리가 갈라지고 또 갈라져 쇳소리가 섞여 나왔지요. 한 구절이라도 더, 한 음이라도 더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아이는 자신의 목을 쥐어짜듯 소리를 밀어냈습니다. 방박 마루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지요. 맑던 음이 사라지고 쇠를 긁는 듯한 거친 소리가 벽을 타고 새어 나왔습니다. 분옥은 잠시 고개를 기울이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부의 경지에 이르러 목소리마저 변했구나.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찬사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아들의 목이 상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소리가 학문의 경지가 아니라 공포에 눌린 신음이라는 것을 분옥은 듣지 못했습니다. 거울이 있었다면 철이는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까무잡잡하게 그을려 있던 볼에서 핏기가 빠져 종이장처럼 창백해졌고 눈 아래에는 시퍼런 그늘이 초승달처럼 드리워져 있었지요. 눈동자에는 6살 아이 특유의 생기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몸이 먼저 반응하는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이는 이제 어머니를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구멍을 넘기지 못하고 잠을 청해도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몸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웃음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철이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갈라진 목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고 지옥 같은 암송은 그렇게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골방의 암송 소리가 마침내 잦아들었지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살인문을 밀고 아들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철이는 경전 위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지요. 이불이라도 덮어주려 몸을 낮추던 순간 분옥의 시선이 아이의 손 밑에 멈추었습니다. 경전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글자가 적힌 면이 마루를 향해 엎어져 있었지요. 분옥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한숨, 두숨.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분옥은 아들이 깨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경전을 빼내어 아이의 머리맡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옅은 한숨이 분옥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지요. 분옥은 촛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살인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문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천천히 밀어 닫았습니다.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철이의 이름은 이제 마을 안에서만 떠도는 풍문이 아니었지요. 이웃 고을의 양반가에서까지 신동의 강독을 듣고 싶다는 전갈이 날아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잔칫날이든 제삿날이든 철이를 집으로 불러들여 글 읽는 묘기를 보여달라 청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그 초청장 하나하나를 보배처럼 가슴에 품었지요. 한 건도 거르지 않고 모두 수락했습니다. 아들의 명성이 퍼질수록 분옥의 걸음걸이는 당당해졌고 한때 송장이라 불리던 과부의 어깨가 마을 어느 안악보다 높이 올라갔습니다. 철이는 글자를 단 한 획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훈장님께 배운 소리를 마치 눈으로 경전을 읽는 듯 또박또박 읊어 나갔지요. 구경꾼들이 무릎을 치며 감탄할 때마다 아이의 입꼬리는 올라갔으나 등 뒤로는 식은땀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삼배옷의 등판이 축축이 젖어 살갗에 들러붙었지만 철이는 어깨를 고추 세운 채 마지막 구절까지 흔들림 없이 마쳤지요. 연기를 마치고 초가로 돌아온 철이에게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의 손에는 칭찬이 아니라 새 경전이 들려 있었지요. 전에 읊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서책이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외워야지. 그래야 내가 진짜 천재로 더 소문이 나지 않겠니.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다정함과 압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철이는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분옥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로 배를 채운 듯 두 볼이 상기되어 있었고 석 달 전 송장처럼 꺼져 있던 눈동자가 별빛을 머금은 듯 반짝이고 있었지요. 철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경전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분옥의 흐뭇한 콧노래가 들려왔지요. 그 무렵 겨울이 성큼 다가와 냇가의 얼음이 얇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아들에게 새 붓을 사주기 위해 남의 집 빨래를 도맡았지요. 한겨울 냇가에 쪼그리고 앉아 얼음을 깨고 빨래를 헹굴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갈라져 진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손등은 서리빨에 부르트고 손톱 밑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지요. 그러나 초가로 돌아온 분옥은 그 거친 손을 솜에 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대신 아궁이에 불을 때 약탕관을 올리고 귀한 약재를 다려 사발에 가득 담아 아들 앞에 내밀었지요. 이건 천재 신동의 어머니라 관가에서 특별히 하사받은 보양식이니 남김없이 먹거라.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뒷짐을 진 채 아들이 탕약을 들이키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솜의 안쪽에서는 갈라진 손마디에 진물이 옷감을 적시고 있었지만 분옥은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지요. 철이는 어머니의 뒷짐 진 손이 왜 소매 밖으로 나오지 않는지 알지 못한 채 쓰디쓴 탕약을 마지막 한 모금까지 삼켰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잠든 시각, 철이는 서당으로 달려갔지요. 군장님의 처소 문 앞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애원했습니다. 군장님, 소리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가 새 경전을 주셨습니다. 더 외워야 합니다. 군장님은 문을 열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석 달 전에 철이가 아녔지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볼살이 빠졌고 눈 아래 시퍼런 그늘이 내려앉아 6살 아이의 얼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초췌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얘야, 이대로는 내 몸이 먼저 부서진다. 이제 그만 진실을 고하자꾸나. 군장님의 목소리는 간곡했습니다. 그러나 철이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지요.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실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군장님, 제발 더 어려운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6살 배기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훈장님의 가슴팍을 관통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비통한 심정으로 경전을 펼쳤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새 구절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귀가 그 소리를 받아 삼켰고 붙은 입술이 달싹거리며 따라 읊었습니다. 그 뒤로 철이의 몸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듯하여 목구멍을 넘기지 못했고 억지로 넘긴 죽은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아이는 한참을 웅크렸지요. 잠자리에 들면 꿈속에서 검은 글자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아이의 팔과 다리를 밧줄처럼 올감했습니다. 글자들이 조여올 때마다 숨이 막혀 비명을 지르다 깨어나면 이불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지요. 방 밖에서 아들의 헛구역질 소리가 새어나올 때도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걱정하는 아낙네가 있으면 분옥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대답했지요. 글의 기운이 너무 강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란다. 천재라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법이지. 자부심 섞인 거짓말이 분옥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의 몸이 안쪽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 헛구역질이 학문의 기운이 아니라 공포에 짓눌린 아이의 신음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보려 하지 않았지요. 초가의 골방은 이제 배움의 전당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아이가 밤새 소리를 쥐어짜내는 그 좁은 방은 어머니의 욕망을 태워 올리는 거대한 재단이자 철이가 제 손으로 제 몸을 가두어 놓은 감옥이 되어버렸지요. 벽에는 아이의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고 마루에는 어지러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 배어든 쉰내와 땀 냄새가 코를 찔렀으나 아이는 그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저녁 철이는 물그릇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빈 눈동자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아이는 그 눈동자 속에서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석 달 전 잔칫날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사람들 앞에 섰던 그 아이가 맞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자신이 그를 깨우친 사람인지 아니면 소리를 흉내내는 짐승인지 그 경계가 흐릿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물그릇을 밀어내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서리가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고 초가의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손가락처럼 매달려 찬바람에 가늘게 울었지요. 입을 뗄 때마다 허연 입김이 흩어지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철이의 모래성을 뒤흔들 더 큰 시련이 마을 어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서당 마당에 얇은 서리가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군장님이 경전을 펼쳐놓고 철이와 마주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당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사내가 성큼 들어섰지요. 도포 자락이 흠 하나 없이 정갈했고 갓 아래로 드러난 눈매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콧대 높은 선비였지요. 사내는 구석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코끝으로 웃음을 흘리며 철이의 앞에 턱 걸터 앉았습니다. 신동이란 아이의 재주를 제 눈으로 확인하러 왔다는 것이었지요. 군장님의 낯빛이 살짝 굳었으나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서책 한 권을 꺼내 아이의 코앞에 펼쳤습니다. 군장님이 가르쳐 준 적 없는 생소한 구절이 먹물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 구절의 뜻을 풀이하고 소리 내어 읽어보아라. 선비의 위압적인 목소리가 구석방의 벽을 울렸습니다. 철이의 머릿속이 하얀 백지처럼 비어버렸지요. 눈앞의 먹물 자국은 뒤엉킨 지렁이 떼처럼 꿈틀거릴 뿐 어떤 소리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침조차 넘길 수 없었지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눈두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군장님이 당황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화제를 돌리려 했지요. 그러나 그보다 한 발 빨리 철이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뒷산 바위에 앉아 나직이 들려주던 말, 그 따뜻한 음성의 울림이 아이의 귓속에서 되살아났지요. 철이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러 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바로는 귀한 글귀는 함부로 소리 내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구석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선비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한참을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선비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호, 기계까지 갖추었구나. 물리만 트인 것이 아니라 학문을 대하는 자세가 이미 선비로구나. 선비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지요. 철이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훈장님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눈과 아이의 눈이 짧게 마주쳤지요. 그 찰나의 시선 속에 안도와 두려움이 한데 뒤엉켜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비가 만족한 기색으로 서당을 떠나자 구석방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군장님이 뒤를 돌아본 순간 철이는 이미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아이의 어깨가 들썩이더니 참았던 울렁거림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속이 불편해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고 철이는 마루를 짚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쥔 채 이마를 마루에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언제까지 이 가짜 연극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공포가 뱀의 혓바닥처럼 차갑게 아이의 목덜미를 핥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말로 넘겼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철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군장님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쓰러진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노인의 손바닥 아래로 아이의 등뼈 마디가 하나하나 만져졌지요. 석 달 사이에 살이 빠질 대로 빠져 갈빗대가 손에 잡혔습니다. 오늘의 운은 여기까지다. 얘야, 이제 정말 대비해야 한다. 강독회가 다가오고 있어. 군장님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독회. 관아에서 주관하는 공식 자리에서 글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선비 한 명을 넘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철이는 등을 쓸어주는 노인의 손길 아래서 몸을 웅크렸지요.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꺾이지 않는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천 자든 만 자든 소리로 다 외워서라도 이 모래성을 지키겠다고 철이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눈시울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것을 삼키며 아이는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초가로 돌아오자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이가 콧대 높은 선비를 물리쳤다는 소식이 벌써 마을에 퍼진 모양이었지요. 분옥에 두 볼이 상기되어 있었고 두 손에는 기름종이에 쌓인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비싼 지필무기였지요. 먹의 표면이 윤기를 머금어 반들거렸고 붓은 족제비 털로 만들어져 끝이 곱게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철이 선비를 당당히 물리쳤다지. 이것은 내 상이다. 이 붓으로 더 멋진 글을 써야지.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기대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철이는 어머니의 손에서 붓을 받아들었지요. 족제비 털끝이 손바닥 위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붓으로 보이지 않았지요. 손 안에서 끝이 뾰족한 칼날이 자신의 손바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이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올라왔으나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지요. 거칠어진 분옥의 손끝이 아이의 이마를 스치자 철이는 치밀던 비명을 삼키고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억지로 지어 보인 미소가 입가에 걸렸지요.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초가를 찾아왔습니다. 관아로부터 전갈이 왔다는 것이었지요. 강독회의 날짜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장의 입에서 날짜가 떨어지는 순간 철이의 심장이 갈빗대를 때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아이의 온몸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지요. 이장이 돌아간 뒤에도 철이는 토방 위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이의 담배옷 자락을 휘감았고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군장님이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구석방에 나란히 앉아 소리를 들려주고 억양을 바로잡아주고 위기가 닥치면 몸을 던져 막아주었지요. 그러나 그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도 철이의 공포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강독회라는 날짜가 정해진 뒤로 아이에게 배움은 더 이상 학문이 아니었지요. 버티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루를 넘기면 또 하루가 다가오고 그 하루가 강독회라는 벼랑 끝을 향해 한 뼘씩 좁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철이는 호롱불을 켜두고 경전 앞에 앉았습니다. 군장님이 낮에 읊어준 소리를 통째로 씹어 삼키듯 되뇌며 한 구절이라도 놓칠세라 입술 쉬지 않고 달싹거렸지요. 그러나 붓을 잡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누런 종이장 위에 먹물 자국들이 검은 벌레떼처럼 얽히고 뒤틀려 아이를 조롱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회계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았고 점 하나의 위치도 분간할 수 없었지요. 소리는 삼킬 수 있었으나 글자는 끝내 아이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움의 고통보다 더 아이를 갉아먹는 것이 있었지요.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소리를 외울 때마다 거짓에 벽돌이 한 장씩 쌓여 올라갔고 그 벽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와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철이는 매일 밤 붓을 던지고 싶다는 유혹과 싸웠지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 앞에 무릎 꿇어 진실을 고하면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리 아들이 과거에 째하면 이 어미를 호강시켜 주겠지.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나직한 중얼거림이 창호지를 뚫고 아이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철이의 손이 다시 붓을 향해 뻗었지요. 떨리는 손가락이 붓대를 움켜쥐었습니다. 던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꿈꾸는 한 이 붓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서당에 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훈장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전에는 위안이었으나 이제는 그마저 고통이었지요. 스승이 읊어주는 소리를 받아 삼킬 때마다 거짓이 한 겹 더 두꺼워졌고 그 거짓을 도와주는 훈장님의 배려조차 자신의 기만을 정당화하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스승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지요. 고개를 숙인 채 소리만 받아 적을 뿐이었습니다. 훈장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안쪽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노인은 이 연극의 막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신동 믿고 있었고 관아에서 강독회까지 열기로 했으며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아들의 천재성 위에 자신의 삶 전부를 올려놓고 있었지요. 지금 진실을 밝히면 아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까지 함께 부서질 것이었습니다. 훈장님은 무력감에 젖어 한숨을 삼키며 차마 아이의 손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철이의 몸은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볼에 남아있던 마지막 살점까지 빠져 광대뼈가 날카롭게 도드라졌고 손목을 감싸면 뼈마디가 손바닥 안에서 또렷이 잡혔지요. 눈동자에는 6살 아이 특유의 생기 따위는 씻은 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 노인과 같은 깊은 회한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지요. 철이가 조심스레 어머니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글을 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분옥의 눈에서 웃음기가 싹 거쳤습니다. 한숨의 정적이 흐른 뒤 분옥은 입꼬리 하나 올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것이 전부였지요.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바느질감을 들었고 철이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 차가운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지요. 천재라는 껍데기를 벗는 순간 어머니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신동이 아닌 그냥 철이로는 어머니의 눈에 들 수 없다는 것을 아이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읽어냈지요. 깊은 소외감이 가슴 밑바닥에서 차갑게 고여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도 걱정 대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느라 신선의 기운을 띠는 것이라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우물가에서 주막 앞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가리키며 저 아이의 눈을 보아라. 도인의 눈이 저렇지 않겠느냐며 감탄할 때마다 철이는 그 찬사 속에 파묻혀 숨을 헐떡였습니다.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지요. 아이의 목을 더 세게 조여오는 바줄이었습니다. 철이는 다시 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쉰 침을 뱉어내며 경전을 펼쳤지요. 여전히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늘어서 아이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철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먹물 자국 위에 들이댔지요. 무너져가는 모래성에 갈라진 틈을 메우듯 소리를 한 음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쉬지 않고 달싹거렸고 갈라진 목에서 가느다란 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을 위로 먹구름이 낮게 들이우던 날이었습니다.
훈장님에게 예기치 못한 전갈이 날아들었지요. 노인은 서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당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훈장님의 발목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또 흘렀습니다. 잔칫날 마당에서 한시를 읊던 늦여름의 아이는 이제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문턱에 서 있었지요. 나무 끝에 물이 오르기 시작했으나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여전히 옷깃을 파고들었고 얼었던 냇물이 겨우 풀려가느다란 물소리를 내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강독회가 내일로 다가온 밤이었지요. 서당 처소에서 훈장님이 전갈 한 장을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날아온 급보였지요. 홀로 고향을 지키던 노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내일이면 철이가 관아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소리로만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곁에서 막아주어야 했지요. 훈장님은 전갈을 내려놓지 못한 채 처소 안을 서성였습니다. 평소 효심이 지극했던 노인이었으나 철이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때 사리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훈장님의 처소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훈장님, 우리 철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 해낼 천재 아닙니까? 어서 가보셔요. 부모님 일보다 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문옥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훈장님의 등을 떠밀듯 재촉했지요. 노인은 분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이 그 눈 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지요. 훈장님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끝내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서당 문을 나서는 노인의 등이 어둠 속으로 점점 작아졌지요. 철이의 유일한 버팀목이 밤길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임시로 마련된 시험장에는 이른 봄의 찬 기운이 돌바닥에서 올라와 앉은 사람들의 무릎을 시렸고 입을 뗄 때마다 허연 입김이 옅게 흩어졌지요. 나무 걸상 위에 홀로 앉은 철이의 앞에는 하얀 종이와 먹물, 그리고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사다 준 족제비 털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양옆으로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맨 앞줄에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환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관아에서 파견된 별감이 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복 차림의 사내는 서늘한 눈초리로 철이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지요. 아이의 창백한 안색과 날카롭게 도드라진 광대뼈 위로 사내의 시선이 느릿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내 스승이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웠다 들었다. 별감의 입이 열렸습니다. 스승의 그림자가 없으니 오늘이야말로 내 진짜 물리를 시험하기 딱 좋은 날이로구나. 사내의 목소리가 시험장 위를 서늘하게 갈랐지요. 별감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소문을 익히 들었다만 요즘 저작거리에는 속이 빈 천재들이 판을 친다더구나. 귀로 들은 것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고 외운 것은 앵무새도 지적일 수 있는 법. 나라의 인재를 뽑는 길에 어찌 요행을 바라겠느냐. 별감이 허리를 숙여 철이의 눈높이에 얼굴을 맞추었지요. 사내의 차가운 눈동자와 아이의 떨리는 눈동자가 한 뼘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외운 소리가 아니라 내 눈이 꿰뚫어 보는 글의 실체를 보련다. 별감이 몸을 일으키며 관중석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사내 눈이 다시 철이에게로 돌아왔지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동자가 글자를 쫓지 않고 자꾸만 허공을 헤매는구나. 내 놈의 그 화려한 명성이 껍데기인지 진심인지 오늘 이 붓끝으로 증명해 보아라. 필사 시험이었습니다. 철이의 머릿속에 천둥이 내리쳤지요. 소리가 아니라 글. 눈으로 읽고 손으로 적으라. 반해 동안 훈장님과 쌓아 올린 것은 소리였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지요. 눈앞에 펼쳐진 경전의 먹물 자국들이 굶주린 뱀처럼 뒤틀리며 아이를 향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철이의 손이 붓을 집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지요. 붓끝이 먹물에 닿았다가 종이 위로 옮겨졌으나 아이의 손은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 자도 적지 못했습니다. 신동이라더니 어찌 붓을 놀리지 못하느냐? 왜 막히는 것이냐? 관중석에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 나왔지요. 철이의 시선이 관중석 맨 앞줄로 향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아들이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아이의 시야에 들어온 순간 폐부가 쪼그라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어머니의 웃음이 다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재가 아니면 무너질 것 같은 압박이 아이의 숨통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왜 한 자도 적지 못하느냐? 별감이 걸상을 짚고 벌떡 일어서며 호통을 내질렀지요. 내 놈의 명성이 정령 껍데기였더냐? 날카로운 호통이 시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켰다는 공포가 머리 꼭대기에서 내리눌렀지요. 동시에 반해 동안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천재 연기가 끝났습니다. 그 두 가지 절망이 한꺼번에 아이의 뇌를 짓누르자 붓을 쥔 손끝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지요. 온 세상이 소음과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철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손에서 붓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붓이 하얀 종이 위에서 먹물을 사방으로 흩뿌렸지요. 아이의 작은 몸이 앞으로 꺾이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철이는 그 길로 눈을 뜨지 못한 채 긴 밤들을 건넜습니다. 초가의 골방에 누인 아이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눈을 뜨지 못했지요. 가느다란 숨만 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볼에 핏기가 남아있지 않았고 감긴 눈꺼풀 위로 시퍼런 핏줄이 비쳤지요. 아이의 손끝에 온기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은 간 곳 없었지요. 분옥의 두 눈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손가락을 제 양손으로 감싸 쥔 채 분옥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광기 서린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그 잔에 아래서 감추어 두었던 진실이 고개를 들었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분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글자가 다 무엇이라고 아이의 삶을 그렇게 옥죄었단 말이냐. 분옥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아들의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이 차가운 피부 위에서 또르르 굴러 이불자락을 적셨습니다. 분옥은 아들의 손을 제 이마에 갖다 대며 소리 죽여 통곡했지요. 마을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동을 칭송하던 목소리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를 비난과 동정이 채웠지요. 철이는 그 모든 소리가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숨만 내뱉으며 생과 사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초가의 골방에는 호롱불 하나가 가물가물 흔들리고 있었지요. 가여운 어머니는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옥의 눈은 벌겋게 부어 실눈이 되어 있었고 목이 쉬어 오열조차 가느다란 신음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이마를 그 위에 대고 있던 분옥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오열 속에서였지요. 이불 위에 놓인 철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분옥은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아이의 눈꺼풀이 무겁게 떨리더니 간신히 한 줄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호롱불의 불빛이 번져 들어왔고 그 불빛 너머로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지요. 철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부어오른 눈두덩, 갈라진 입술, 며칠째 빗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이의 눈동자에 어머니의 참담한 얼굴이 또렷이 담겼지요. 어머니.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분옥의 몸이 번개를 맞은 듯 경직되었지요.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실눈을 뜬 철이와 시선이 마주쳤지요. 분옥의 입이 벌어졌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철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그를 모르는 바보라서 시험을 망쳤어요. 깨어나자마자 아이가 내뱉은 것은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가 아니었지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철이는 흐릿한 눈으로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지요. 실망했을까? 화가 났을까? 다시 생기가 꺼진 사람처럼 변해버렸을까?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공포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옥은 아들의 야윈 몸을 두 팔로 끌어안았지요.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뼈마디가 만져지는 아들의 등을 감싸 쥔 분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철아, 이 애미가 다 알고 있었다. 분옥의 입에서 떨리는 고백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경전을 뒤집어 들고 잠들어 있던 그날 밤, 이 애미는 알았어. 내가 글자를 모른다는 것을. 글자가 적힌 면이 바닥을 향해 엎어져 있는데 글을 아는 아이가 어찌 글이 되겠느냐. 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반해 동안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외우고 식은땀을 쏟으며 연기하고 온 마을 앞에서 가짜 천재 노릇을 한 그 모든 나날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동이어야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가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내 욕심에 내 속이 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등만 떠밀었구나. 내가 지쳐가고 내 목소리가 잠겨가고 내 몸이 말라가는 걸 보면서도 이 애미는 모른 척했다. 내가 천재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까닭이 없다고 그 욕심 하나로 내 목숨줄을 갉아먹었다. 가여운 어머니는 자신의 추악한 방조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는 듯 분옥의 온몸이 떨렸지요. 아들을 껴안은 두 팔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철이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지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의 밑바닥에서 한 줄기 안도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천재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소리를 외우다 목이 찢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어머니 앞에서 총기 어린 눈빛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안도감이 가슴 밑바닥에서 솟아올라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지요. 철이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이 골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의 가슴에 박았던 날카로운 것들이 하나씩 뽑혀 나왔지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박은 기대라는 칼날,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삼킨 효심이라는 칼날. 그것들이 빠져나올 때마다 피 대신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방 안이 떠나가라 통곡의 밤이 이어졌지요. 가여운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의 야윈 몸을 구석구석 어루만졌습니다. 도드라진 갈빗대를, 앙상해진 손목을, 부르텄다, 아물었다를 반복한 입술의 딱지, 자국을 손끝으로 하나하나 더듬었지요. 그 모든 흔적이 자신의 허영심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분옥은 아들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지요. 철이는 그 밤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신동이 아닌 그저 6살 먹은 겁쟁이 아들로 마음껏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글자가 무서웠다고, 들킬까봐 무서웠다고, 어머니가 다시 웃지 않을까봐 무서웠다고, 아이는 반해 동안 삼켰던 말들을 쏟아냈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여운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여운 어머니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철이를 업고 조용히 짐을 챙겼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총이 등 뒤에서 따라왔으나 분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 개울가 너머 작은 토담집으로 거처를 옮겼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작은 집안에는 어려운 경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궁이에서 보글보글 끓는 죽 냄새가 방 안을 채웠고, 가여운 어머니가 죽을 식히며 후후 분 소리와 철이의 낮은 울음 섞인 웃음소리가 처마 밑을 감돌았지요. 철이는 아직 글자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종이장 위에 먹물 자국이 눈에 들어올 때면 숨이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졌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가여운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으면 조여들던 가슴이 한 뼘씩 풀렸고, 글자가 더는 자신을 잡아먹으려 덤비는 괴물로 느껴지지 않았지요. 모든 연극이 끝난 폐허 위에서 모잔 비로소 거짓 없는 진짜 삶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며칠 뒤였습니다. 개울가 너머 토담집의 살인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지요. 박 훈장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정갈한 서택 대신 따뜻한 약탕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노모를 간호하고 돌아온 훈장은 강독회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듣고 곧장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가여운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무릎을 맞대었지요. 약탕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이른 봄의 찬 공기 속에서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박 훈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노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지요. 흰 수염 아래로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가여운 어머니를 향해 이마를 낮추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나 또한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아이의 입술에 맺힌 피를 외면했소. 아이가 그를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소. 스승으로서 사죄드리오. 박 훈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아픈 기억을 꺼냈지요. 과거 제 자식을 과거 급제의 꿈 앞에 세워놓고 밤낮으로 경전을 들이밀었던 날들, 공부라는 채찍으로 아들의 등을 떠밀고 또 떠밀어 끝내 사지로 몰아넣었던 기억이었습니다.
박 훈장은 가여운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우리는 같은 잘못된 어른이 될 뻔했소. 나는 이미 한 번 괴물이 되어 제 자식을 잃었고, 어머니는 그 벼랑 끝에서 간신히 돌아선 것이요. 우리를 구한 것은 철이었소. 그 아이가 스스로를 부수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요. 노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박 훈장은 눈물을 닦고 나지기 말을 이었습니다. 반해 전 마을 잔치집 마당에서 철이가 사람들 앞에 걸어 나가 읊었던 한시. 마을 전체를 경악시킨 그 정갈한 음률이 실은 글을 읽은 것이 아니었음을 박 훈장은 밝혔지요. 철이는 글자를 단 한 획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뒷산 바위에 앉아 읊조리던 가락을 뜻도 모른 채 귀에 새겨진 소리 그대로 흉내낸 것이었지요. 잔칫날의 암송도 서당에서의 강독도 선비 앞에서의 응대도 모두 뜻을 모르는 소리를 기계처럼 되뱉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했던 연기가 실은 얼마나 깊은 효심이었는지 이 늙은이가 증명하겠소. 철이는 그를 몰랐으되 어미를 향한 마음만은 이 세상 어떤 경전보다 깊었소. 가여운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토담집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가여운 어머니는 철이에게 글을 읽으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야윈 뺨에 살이 오르도록 죽을 끓이고 함께 토담집 뒤편의 작은 밭을 일구는 데 정성을 다했지요. 분옥이 호미로 땅을 파면 철이가 씨를 뿌렸고 분옥이 물을 길어오면 철이가 작은 바가지로 밭이랑에 물을 두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아들의 볼을 치맛자락으로 닦아주며 분옥이 웃었고 철이도 따라 웃었지요. 경전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모자의 웃음소리가 채워졌습니다. 철이는 조금씩 변해갔지요. 전에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느라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렸으나 이제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어머니, 이거 봐요. 반해 동안 삼키고만 있던 6살 아이다운 어리광이 하나둘 되살아났지요. 가여운 어머니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래, 우리 철이 밥 먹자라고 대답했지요. 아이가 차려준 밥을 오물거리며 달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천재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했지요.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가여운 어머니가 철이의 손을 잡고 토담집을 나섰지요. 뒷산 양집 아른 기슭에 남편의 묘가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돌보지 못해 봉분 위로 마른 풀이 수북이 엉켜 있었지요. 분옥은 무릎을 꿇고 풀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이가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작은 손으로 풀잎을 한 줌씩 뽑았지요. 두 사람의 손끝에서 흙이 묻어났고 봉분이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풀을 다 뜯어낸 뒤 가여운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여보, 내가 큰 죄를 지었소. 당신이 아끼던 아들을 내 욕심에 죽을 뻔하게 만들었소. 분옥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봉분 위를 스쳤습니다. 가여운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봉분을 어루만지다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철이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저는 그를 모릅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떨리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읊어주시던 소리만 흉내냈을 뿐 글자는 한자도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짓말은 안 할게요. 아버지 앞에서도
어머니 앞에서도요. 봄바람이 봉분 위에 마른 풀을 살랑 흔들었지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양지 바른 기슭 아래에서 산새 한 마리가 맑게 울었습니다. 철이는 눈을 감고 그 새소리를 들었지요. 아버지가 뒷산 바위에서 들려주던 가락이 귓속에서 아련히 울렸으나 이번에는 외워야 한다는 공포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가여운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두 사람은 봉분 앞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담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철이는 무거운 붓 대신 나뭇가지를 쥐고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바디 옆에 피어난 들꽃의 구비를, 줄기의 휘어짐을, 이파리 위에 맺힌 이슬의 둥근 형상을 나뭇가지 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박 훈장이 다가가 들여다보았지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먹물 자국 앞에서는 숨조차 쉬지 못하던 아이가 사물의 형상 앞에서는 놀라운 관찰력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꽃잎 하나의 결을, 줄기가 바람에 기우는 각도를 아이는 한 번 보고 그대로 흙 위에 옮겨냈습니다. 박 훈장은 그날 결심했지요. 이 아이에게 억지로 경전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노인은 비로소 진짜 참스승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낡은 화첩 하나를 들고 토담집을 찾았지요. 철이와 나란히 마루에 앉아 먹을 갈고 나뭇가지 대신 붓을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잠깐 굳었지요. 그러나 박 훈장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려보아라. 철이는 천천히 붓끝을 먹물에 적셨지요. 종이 위에 꽃잎 하나가 번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가여운 어머니는 아들이 그린 들꽃 그림을 두 손에 받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철이는 글자가 아니라 세상을 그리는 아이였구나. 가여운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지요. 그 미소에는 더 이상 광기 어린 기대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천재여야만 피어나던 웃음이 아니었지요. 아들이 아들이기에 피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박 훈장은 수시로 토담집을 찾았습니다. 경전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뒷산 오솔길을 걸었지요. 바람 소리를 한시로 읊어주고 새 소리를 가락에 담아 나직이 들려주었습니다. 철이는 훈장의 가락을 외우지 않았지요. 대신 그 소리가 들려오는 산과 나무와 새를 눈에 담고 토담집으로 돌아와 흙바닥 위에 그렸습니다. 이제 철이에게 붓은 어머니를 속이는 고문 도구가 아니었지요. 자신이 본 아름다운 세상을 어머니께 선물한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붓끝이 흙바닥 위를 부드럽게 유영할 때마다 꽃이 피고 산이 솟고 새가 날아올랐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던 저녁이었습니다. 토담집 마루 위에 가여운 어머니가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고 철이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지요. 처마 끝으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아이의 이마를 쓸어 넘기듯 불어왔고 가여운 어머니의 손이 아들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지요. 철이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남을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을 위한 난생 처음으로 평온한 숨이었지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토담집 처마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의 시학자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핫비첩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물도 명예도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법이다. 오늘 이야기 속 분옥도 처음엔 아들에게 천재라는 이름을 유산으로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미가 된 것은 그 이름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그냥 꼭 쥐어준 그 순간이었지요.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라는 이름의 짐을 지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손녀가 준비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한번 웃어봐요. 스마일.